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연방상원이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내년 11월에 기준 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연임 도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파이자가 조만간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에도 가주 주택시장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주재원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난 반면 수입업자와 모국 관광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와 안보시설 확보 모두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가 올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두 달 연속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구름이 조금 끼겠고 밤 최저 54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76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일광절약 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가 3시로 앞당겨지면서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 이를 다시 1시간 늦춰서 기준 시간으로 돌아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23년 11월에 기준 시간으로 환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준 시간이 현재보다 1시간이 빨라져서 한국과의 시차는 LA 시간 기준으로 16시간으로 1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에서도 의결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원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여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2%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29%에 불과했으며 19%는 모르겠다는 답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 지지자들도 연임 도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2년 후 대선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79세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때문으로 연임하게 될 경우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나이가 82세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연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쿠바 관타나모에 수감 중인 9.11 테러의 설계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유죄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모하메드 사건을 맡은 군 검찰이 변호인 측과 형량을 놓고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알카이다의 작전 사령관이었던 모하메드와 공범 4명은 9.11 당시
항공기 4대를 납치한 테러범 19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테러 준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할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군검찰 입장에서는 CIA가 테러 직후 체포한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논란 때문에 이들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만만한 과제는 아닙니다. 모하메드 변호인 측은 CIA가 확보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0년 가까이 정식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 입장에서도 모하메드에게 유죄를 인정하게 하고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모하메드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사법당국 인사들과 침공을 도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벨라루스 대통령과 부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30여 년간 집권하면서 리베이트 대가로 측근들의 담배 밀수를 허용하는 등 부패 관련 행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직접적 도움을 준 것이 실질적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판사와 검사 등 러시아인 4명과 기관 한 곳도 제재했습니다. Russian and Belarusian officials and private individuals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corruption, and repression.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and allies, we are committed to imposing massive, severe costs on those involved in the invasion of Ukraine. 유럽연합과 영국도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보석과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정부 인사 1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포함했습니다. None of us are planning tourist trips to Russia. None of us have bank accounts that we won't be able to access, so we will forge ahead.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유례없는 미국 측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관료와 군인, 기업인, 언론인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주스탱 트리도 총리 등 캐나다 인사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동맹국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억지와 방어 노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제공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직접 만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를 알리면서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리고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의 추가적인 강화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협상이 재개됐다고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가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오늘 SNS를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핵심 협상 채널이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러시아군의 철군과 휴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측은 어제 화상회의 형식으로 4차 평화협상을 시작했지만 2시간 만에 일시 휴회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 중인 언론인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팍스뉴스 소속 영상기자인 피에르 자크르제우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 중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사랑하는 피에르 자크르제우스키에 관한 뉴스를 공유하게 돼서 매우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팍스뉴스는 성명에서 피에르는 전날 벤자민 홀 기자와 함께 키이우 외곽 호렌카에서 취재 중이었으며 그들이 탄 차가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전날 벤자민 홀이 취재 중 부상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지만 피에르 자크르제우스키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인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다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세 나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제 기차편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모스크바에서 KBS 특파원이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하르키우에선 러시아 전투기의 폭격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enter those doors, and this is truth, and we have simply to accept it as it is.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And we are concerned that Moscow could stage a false flag operation, possibly including chemical weapons. 가짜 깃발 작전이란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공격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세 나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제 기차편으로 키이우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제 러시아 국영-TV 방송 중 1인 반전 시위를 벌였던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는 별도로 공개한 비디오 메시지와 관련해 3만 루블, 한화 약 33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비확산 책임자 그룹은 우크라이나의 핵 안전 체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핵시설 인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핵시설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조처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력 분쟁 와중 핵시설 파손으로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지고 원전 사고로 민간인과 환경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은 어떤 국가의 국경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추진 중인 현 무력 분쟁 와중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보장체계 합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앞서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핵시설의 물리적 온전함은 유지돼야 하며 안전보장을 위한 시스템과 장비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바햄 블루버드와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카헨과 블루버드 구간부터는 10마일 미만으로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까지 정체는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오늘도 다우니로드 구간부터 산타애니타 애비뉴 인근까지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교통 위험 신호 조금 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역시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알타디나 드라이브 구간에도 위험 신호 켜져 있고 추돌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캘리포니아 블루버드 구간,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하시엔다 블루버드 구간 각각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이자가 조만간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화이자가 조만간 식품의약국 FDA에 접종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3차 접종 외에 추가 접종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백신을 3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서 FDA 검토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사태 후 2년여 만인 다음 달부터 일반인 투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5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반인 투어를 시작한다며 모든 입장은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투어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백악관은 지난 2020년 3월 본격적인 팬데믹 이후에 투어를 중단했었습니다. 의회 역시 오는 28일부터 점차 개방을 시작해 9월 5일까지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코스코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한 별도 시간대 우선 쇼핑 서비스를 다음 달 17일 종료할 예정입니다. 코스코는 오늘 고객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60세 이상의 시니어, 의료계 종사자, 응급구조 요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특별 쇼핑 시간대를 다음 달 17일까지만 유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스코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포된 2020년 3월부터 CDC가 고위험군이나 취약층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쇼핑 시간대를 설정해 왔었습니다. 전국 도심을 돌면서 노숙자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현지 경찰이 워싱턴 DC와 뉴욕 맨해튼에서 열흘간 노숙자 5명에게 총을 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워싱턴 DC에서 체포된 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 일대에서 연달아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5건의 총격 중 3건은 워싱턴 DC에서 2건은 뉴욕에서 발생했으며 각각 1명씩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최신의 F-35C 스텔스 전투기와 주력 FA-18 호넷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스텔스기 탐지 기능이 있는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도 이륙합니다. 한반도 등 동북아를 담당하는 미 7함대가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공중훈련을 벌인 겁니다. 이례적으로 훈련 영상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역 동맹에 대한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황해 국제공역에서 실시했다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직접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전투기들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신형 ICBM 시험 징후가 관측된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상공엔 미군 특수 정찰기들이 잇따라 비행했습니다. 그제 대북 전자 신호등을 탐지하는 리벳 조인트 정찰기에 이어 어제는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 등을 추적하는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육지에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훈련 모습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모의 전투 상황을 가정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옮기고 안테나를 조작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을 소개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지난달에도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가격이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의 견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LA런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72만 5천 달러로 전달에 70만 달러, 1년 전에 64만 9천 달러에서 큰 폭 뛰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단독주택 중간가는 126만 달러로 전달에 119만 달러, 1년 전에 99만 5천 달러에서 상당폭 뛰었습니다. 가주 전역의 단독주택 중간가는 77만 1,270달러로 역시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가주의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보다 4.5%가 줄고 1년 전보다 8.2%가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몰기지 이자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중간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가주의 주택시장이 견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최근 이자율 상승이 4%대로 인하여 실수자가 아닌 주택 투자가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오퍼가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주택 상태가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의 주택이 멀티오퍼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가주 부동산 시장에서는 웨어하우스 건물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커머스가 대세가 되면서 창고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아파트 건물과는 달리 세입자 관리에도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점 등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주택 투자자들이 현재 웨어하우스, 오피스 빌딩의 투자로 쏠리고 있는데요. 주택보다 턱없이 부족한 그 인벤토리 부족을 인하여 매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어하우스일 경우 버논, 커머스, 헌팅턴 파크, 시리 오브 인더스트리 정도 지역에서 약간 외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퀘어피트당 250불부터 300불 정도에서 300불부터 350불 정도의 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터블 빌딩 사이즈가 10,000스퀘어필 경우 300불 경우 3밀리언이 되겠지요. 낡은 집을 사서 수리해 비싼 값에 되파는 플리핑 수요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그 프라이머리 주택에서 2년 이상 살고 매매 시 부부가 그 파일링을 조인트로 했을 경우 50만 불, 그다음에 개인은 20만 불까지 프로핏 개인 텍스를 공제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북가주에서 법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다고 하면 거주기간 3년, 개인 텍스 레이스를 올릴 경우 단기 채익을 노린 주택 플리핑하는 투자가가 다소 감소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몰기지 이자율은 앞으로 더 오르겠지만 당장 주택 바이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가운데 12명이 지난해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희영 부동산은 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명의 에이전트가 부동산 업무 관련 징계를 받았고 다른 6명은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서류 위조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고객의 돈 횡령, 그리고 다른 1명은 거래나 융자 사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형사 입건된 에이전트들의 범죄 사실은 가정폭력이 2건, 절도와 음주운전, 미성년 학대, 그리고 미성년 성추행 등으로 각각 입건이 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개솔린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9센트 오른 갤런당 $5 83.6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3센트가 오른 이후 5일 동안 5.2센트 상승으로 상승세는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 상승한 갤런당 $5 80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한인들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유학생과 주재원들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반면에 수입업자, 모국 관광을 떠나려는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242원을 돌파하면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희비도 갈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부모로부터 학비 등 생활비 송금을 받는 한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 이 씨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부모님이 생활비를 한국은행을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따로 미국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이체만 시켜주면 되다 보니 원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 지상사 직원들도 원화 약세로 훨씬 가벼워진 월급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으로부터 식품, 의류, 건강식품 등을 수입하는 미주의 한인 수입업자들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는 한층 유리한 상황입니다. 강일한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관광제품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들이 한국에서 또 이 그로서리 제품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한국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이어지다 보니 제때 수입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식품 종류 이런 것들은 데미지가 크겠죠. 먹는 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엄청난 피해가 있죠.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가격리 문제로 고국 방문길이 터진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한국 방문길에 나서는 미주 한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는 고국 관광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현지에서의 경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국 관광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목으로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벚꽃 관광 같은 거 꽃이 많이 피는 곳. 시니어층을 비롯해 가족 단위의 고국 관광 문의가 현재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간 연세는 시니어 쪽이 많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6월, 7월 이렇게 예약하는 분들은 가족 단위 한 살에서부터 80까지 그냥 다양한 가족들. 환율 상승으로 울고 있는 유학생들, 웃고 있는 관광사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공인들로 인해 일명 웃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1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5.7명, 확진율은 3%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40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83%,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약 86%는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44만 1000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01명이며 이 가운데 9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UC 버클리 신입생 선발수를 축소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뒤집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은 어제 UC 버클리 신입생을 감축하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법안 SB 118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았는데 뉴섬 주지사는 UC 버클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어서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섬 지사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서 신입생 축소는 가주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주 대법원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범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후보지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호와 안보시설 모두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광화문 시대냐 용산 시대냐 막판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당선 직후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플랜을 가동해 정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후보지로 추렸지만 경호를 둘러싼 우려와 교통 문제 등은 여전히 난제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진의 청사 건물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근처 한남동의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의 관저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광화문과 달리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경호가 수월하고 전용 헬기 이착륙 시설과 지하 벙커 등 안보 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전하지 않고 남기기로 했는데 출입 통제가 엄격한 군사시설 한가운데 집무실이 놓이면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이전을 총괄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방부 근처 미군기지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디가 됐든 리모델링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 광화문과 용산 국방부 부지를 최종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인수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이 추가 발표됐는데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 기용이 많고 특히 외교 분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야 간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김성환 전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당선인의 외교 과외를 맡아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어 온 인사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중심축으로 강조합니다. 인수위에 합류한 김태우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을 주도해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습니다.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 조작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원칙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릴 경제 1분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됐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이끌고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용우, 유상범 의원이 참여합니다. 각 분과의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 기용도 도드라지는데 차기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예비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울진, 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착공도 서둘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동요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 현재 청와대와 집권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 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20조 원대 한국형 뉴딜펀드 등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입니다. 그제 이사회를 열어 신임 대표 등을 뽑으려던 계획을 돌연 보류시켰습니다. 현 정권 말기 시점이라 인수위 측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인사권 문제를 공개 거론했습니다.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공공기관에 배치돼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있던 터라 새 정부 출범 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청와대 측은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에서 신경전이 표면화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시간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정부 교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전국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부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나아가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진영 간 대립이 다시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미국에 보낼 특사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로 통하는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박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신정부 출범 전에 미국 측과 한미 관계 정상화, 경제 안보 시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등 정책 전문가로 특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점은 미국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언제가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느냐는 질문에는 준비를 잘해서 갈 생각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EU에도 특사를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아서 피해 지원과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이튿날 첫 민생 행보로 대선 패배 수습에 나선 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과 산불 예방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마에 잃어버리고 이곳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세비 30%씩 모두 3억 5천여만 원을 모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하기로 한 데 이어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직접 현장을 찾아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두관 의원은 당 쇄신의 첫 신호는 윤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거라며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윤 비대위원장 사퇴, 이재명 비대위 등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이 수천 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지휘했던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꿈을 포기했다고 전하면서 자신처럼 내려놓는 사람도 수습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갈등을 멈추고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견을 냈는데 일단 윤 비대위원장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비상대책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직접 퇴진 여부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성역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현 비대위 체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로 풀이됩니다. 대선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패배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 윤호중 비대위입니다. 172석을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앞둔 만큼 비대위 리더십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라디오 솔리브닝 뉴스,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리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유가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 57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96 4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가가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99.10포인트가 오른 33,544.3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89.34포인트가 상승한 4,262.45, 나스닥 지수는 367.40포인트가 뛴 12,948.6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해 인플레이션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두 달 연속 같은 수치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지만 전달 대비 상승률은 1월 1.2%보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대비 10.0%, 전달 대비 0.9%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지난달 상승분의 3분의 2는 에너지 가격 때문이며 이 밖에 식료품 도매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은 2월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급증했습니다. CNBC가 이달 금융시장 참가자들 대상으로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33%의 참가자들은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집계치보다 무려 10%포인트가 높은 수준입니다. 설문 참가자의 50%는 유럽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절반으로 본 셈입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가한 절반 이상의 금융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5차례에서 7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균으로는 4.7회의 금리 인상이 전망됐습니다. 올해 말에는 연방기금금리가 1.4%, 내년 말엔 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의 최종 연방기금금리로는 2.4%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주의 3월 제조업 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3.1 대비 지수가 거의 15포인트 급락한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5.5도 하회했습니다.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신규 주문과 배송 지수가 하락한 반면 배송 시간과 재고는 늘어났다면서 또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가격 수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물가 지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의 제조업 활동은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수준으로 둔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라 블룸 레스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인준이 여당인 민주당의 결정적 반대 한 표에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레스킨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고 공화당의 반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그는 준비된 후보였지만 업계와 보수 이익 집단들의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다며 불행히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조치보단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을 증폭하고 사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컨센서스에 투자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컨센서스가 진행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 모집에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컨센서스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조지프 루빈이 2014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인 동명의 가상화폐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로 거래에 쓰이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은 뎁으로 불리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도 활용됩니다. CNBC는 뎁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은 앱을 떠올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오늘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인 대체불가 토큰 NFT를 인스타그램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오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영화 미디어 음악 축제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곧 NFT를 만들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오늘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가까운 시기에 NFT를 인스타그램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정확히 그게 어떤 게 될지 오늘 발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지인 홀츠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서 쓰일 아바타의 의상도 NFT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너미디어의 스트리밍 플랫폼 HBO Max와 디스커버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미디어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의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이 출범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CFO인 거너 위든펠스는 양사의 스트리밍 콘텐츠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고객에게 더 넓고 깊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에 맞서 덩치를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 가입자는 2,200만 명, HBO Max 가입자는 7,380만 명입니다. 앞서 디스커버리와 워너미디어는 작년 5월에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워너미디어는 AT&T에서 분리된 뒤 디스커버리와 합쳐 새로운 미디어 회사로 재편됩니다. 스타벅스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얀 일회용 종이컵을 단계적으로 퇴출합니다. 스타벅스의 마이클 코볼이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우리 컵은 어디에나 있다. 우린 그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회를 보여주는 어디에나 있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컵 임대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에 20마일에서 30마일까지의 강풍 또는 돌풍이 50마일 정도로까지도 불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구름이 다소 끼겠고 밤 최저 54도, 내일은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집니다. 낮 최고 7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고 밤 최저 5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1도까지 올라가고 해안 지역은 69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72도,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으며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쁘겠고 이 밖의 지역도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19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